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편에서 양무제가 진경지에게 명령을 내려 북벌을 진행한 것을 말씀드렸죠. 그 북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양나라가 북위로부터 초기에 빼앗겼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습니다. 초기 양주 지역을 회복하였고 회남에서는 해수 너머의 땅까지 획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당연히 북위가 혼란에 빠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북위는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동위와 서위로 갈라지게 됩니다. 양무제가 처음 황제에 올랐을 때 북위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땅을 대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위가 혼란하자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북위는 지금 보시다시피 동위와 서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동위에서는 고한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 서위에서는 우문태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북위 황제를 모시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위의 고한이 사망하게 되자 그의 장남인 고징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동위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남에서 운거하던 후경은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후경은 고한의 명령으로 황하 이남 이곳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거든요. 원래 후경은 고한이 살아있을 적부터 그의 아들 고징을 애송이 취급했었습니다. 고징 같은 어린 놈을 섬길 마음이 없다고 측근에게 말했었거든요. 예전에 후경은 고한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편지에 작은 점을 찍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누가 거짓 편지로 자신을 호출해서 죽일 것에 대한 대비책이었죠. 그래서 고한도 그것을 허락했었거든요. 그 후 어느 날 후경 앞으로 고한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후경이 딱 살펴보니까 작은 점이 안 찍혀 있는 겁니다. 그는 눈치를 채죠. 고징이 그의 아버지 고한의 죽음을 감추고 자기를 호출한다는 것을요. 반면 고징은 거짓 편지로 후경을 불러들여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와 후경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점을 찍는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결국 위기를 느낀 후경은 황하 이남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경이 기병들을 보내서 서연주를 기습하여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연주 자사가 이를 깨닫고 미리 방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문을 돌려 후경의 반란을 인근 주와 군에 알립니다. 이리하여 후경의 반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후경은 사태가 불리하게 되자 양무제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는 양무제에게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바치겠으니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항복하는 거죠. 양무제는 어떻게 할지 신하들과 회의를 합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조국을 배신한 후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길하다고 말하죠. 양무제도 처음엔 망설입니다. 태생부터 북방 갈적 오랑캐인 후경을 받아들이면 국가가 혼탁해질 수 있다고 염려한 겁니다. 예를 들어 흰색에 검은색을 섞으면 회색이 되잖아요? 양무제는 그것을 걱정한 것이죠. 근데 그는 꿈에 중원 사람들이 땅을 들어 항복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하필 이러한 때에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저는 꿈 같은 것을 믿진 않는데 현대에도 은근히 꿈을 믿는 사람들 많죠.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고요. 이러한 때에 또 간신주의가 양무제에게 후경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결국 양무제는 북쪽 땅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후경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주홍정이라는 신하가 탄식하죠. 난이 일어나는 것은 이번 일에 달려있구나. 자치통감의 기록에는 후경이 오른쪽 다리가 짧아서 말을 잘 못하고 팔쏘기가 미숙했다고 합니다. 다만 꾀가 많고 계략을 잘 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무예가 출중하지는 못했지만 지략이 출중한 거죠. 당시 동위에서는 보조와 팽락 같은 장수들이 용맹으로 이름을 떨쳤는데 후경은 그들을 아주 폄하합니다. 그들은 모두 돼지가 돌진하는 것과 같은데 어디에 쓰겠는가. 그만큼 후경은 자신의 지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후경이 단순하게 양무제에게만 사신을 보내고 태평하게 있을 리 없겠죠. 당연히 양다리를 걸칩니다. 우문태에게도 사신을 보내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고징은 군대를 파견하여 후경이 있는 영천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우문태는 군사를 보내 후경을 돕도록 합니다. 그러나 양나라 구원병들이 먼저 도착하자 서위의 군대들은 후퇴하게 됩니다. 먼저 도착한 양나라 군대가 후경이 다스리던 하남 지역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후경은 또다시 수작을 부립니다. 우문태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문태의 군사로 양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려고 한 거죠. 후경의 요청을 받은 우문태가 즉시 군사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하죠.
그 이유는 후경은 고환과 친했는데 고환이 죽자마자 배반했으니 우리에게 충성을 다할 리 없다는 거죠. 괜히 도와주었다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문태는 후경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훗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우문태가 지혜롭게 잘 결정한 거죠. 이 후경은 한마디로 폭탄이거든요. 받아들인 쪽이 폭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문태는 후경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 사신을 통해 자신의 조종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후경이 우문태의 지시에 따를 리가 없겠죠. 가봐야 우문태의 시다발이나 할 텐데 절대 갈 일이 없죠. 후경은 우문태가 자기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을 깨닫고 편지를 보내서 호통을 칩니다. 내가 고징도 하찮게 여기는데 어찌 너 같은 놈의 밑에 들어가겠냐. 한편 양무제는 조카 소연명에게 명령을 내려 팽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곳에 팽성이 있죠. 양무제의 조카 소연명이 이곳 팽성을 이렇게 치려고 북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징은 모용소정을 대장으로 삼아 팽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이 모용소정은 전현의 명제상 모용각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고징의 아버지 고환도 인정한 능력자입니다. 후경은 모용소정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긴장하게 됩니다. 모용소정은 팽성 근처의 탁타현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는 양나라의 군사들의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모용소정은 자기가 양나라 군대를 치고 빠질 테니 병사들에게는 양나라 군사들의 뒤를 끊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후경은 모용소정이 그런 계책을 쓸 것을 예상하죠. 그는 양나라 장수들에게 동의의 군사들이 도망치더라도 2리 이상 뒤쫓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1리는 대략 800m죠. 전열을 가다듬은 모용소정이 서현명의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모용소정이 후퇴를 하거든요. 이것을 본 양나라의 장수들과 병사들은 후경의 당부도 무시하고 줄기차게 추격합니다. 그러자 모용소정의 군대의 양날개에 포진해 있던 병사들이 소현명의 군대의 뒤를 휘감아 칩니다. 이리하여 양나라 군대가 대패하고 소현명, 호귀손, 조백초 등이 모두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양무제는 이 패배의 소식을 듣자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모용소정이 승리의 기세를 타고 와양에 있는 후경을 공격합니다. 반면 후경은 병사들에게 가벼운 갑옷을 입게 하고 짧은 칼로 무장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의의 기병들이 보이는 족족 오직 사람의 정강이와 말의 다리만 찍어버리도록 명령합니다. 병사들에게 가벼운 갑옷과 짧은 칼로 무장하게 한 것은 그만큼 민첩하게 적의 기병을 잡도록 하기 위함이죠. 모용소정의 군대와 후경의 군대가 서로 부딪혀 싸웁니다. 후경의 병사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몸을 바짝 낮추어서 오직 적병의 다리를 찍고 말의 다리만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받은 동의의 기병들은 계속 낮아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모용소정이 대패를 합니다. 패배한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후경처럼 잘 싸우는 놈은 처음 봤다고 말하죠. 이런 모용소정의 모습을 본 공률광이 그를 질책합니다. 장군께서는 내가 싸우는 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외친 공률광은 후경을 공격합니다. 쳐들어오는 공률광을 본 후경이 소리를 치죠. 자식아, 내가 네 아버지 친구인데 깝치지 마라. 공률광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후경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도 패배합니다. 공률광은 훗날 북제 최고의 명장이 되는 인물이죠. 하지만 이때는 젊은 시절이어서 산전수전 다 겪은 후경의 상대가 되긴 힘들었죠. 비록 패배했지만 여기서 멈출 모용소정이 아니죠. 철기병으로 후경을 다시 공격합니다. 후경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우기 위해 거짓말로 외칩니다. 고징이 너희들의 가족들을 전부 죽였다! 후경의 병사들은 전부 동의의 병사들입니다. 후경을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의를 배신했기 때문에 고징이 자기들의 가족을 죽이지 않을까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후경은 이런 병사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한 거죠. 후경의 병사들은 그 말을 믿고 동의의 군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용소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맹세하고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의 가족들은 살아있고 후경을 버리고 온다면 큰 상을 줄 것이다. 안 그래도 후경을 따라 양나라로 가는 것이 싫었던 병사들은 이 말에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후경의 부장 폭현이 부하들을 데리고 모용소정에게 항복해버립니다. 이것을 본 후경의 병사들이 전부 와해되어 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진 후경이 도망치는데 모용소정이 맹렬히 추격합니다. 그러자 후경이 사신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대가 나를 잡게 되면 그대는 쓸 데가 없을 것이요. 후경의 이 말은 자기가 잡히게 되면 모용소정은 고징으로부터 호사구팽 당할 것이란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모용소정은 후경을 보내줍니다.
오영손비족 같은 경우는 나라가 망한 후에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아서 북위에서도 공적을 많이 세웠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곤 했었습니다. 오영소정은 그것을 알기에 후경을 보내준 것이겠죠. 이리하여 후경은 패잔병들을 이끌고 안전하게 수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나라에는 하경용이라는 신하가 있었거든요. 그는 후경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 후경이 죽었다면 조정의 복이 되었을 텐데 그가 살았으니 결국 나라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또 소계라는 신하는 양무제에게 표문을 올려 후경에 대해 경계의 말을 합니다. 사람의 성품은 고쳐지지 않으며 이는 과거 여포의 예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후경은 늑대처럼 음흉한 인간이니 굶주리게 되면 반드시 물 것이라고 주장하죠. 소계의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여포를 봐라. 여포가 착하게 변화했냐? 아니지 않냐. 그는 정원을 죽이고 동탁을 죽였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후경도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는 결국 우리를 물게 될 것이다. 소계의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죠. 악한 사람이 교화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아무튼 양무제는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편 동인은 후경을 격파하고 잃어버렸던 하남 땅을 전부 회복하게 됩니다. 고징은 땅을 회복했으니 더 이상 양나라와 싸우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징에게 최대의 적은 서위의 우문태거든요. 계속해서 양나라와 싸우다가 혹시라도 우문태가 치고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은 양무제의 조카 소연명을 앞세워서 편지를 보내 양무제에게 화친할 것을 요청합니다. 양무제는 소연명이 살아있는 것에 눈물을 흘리면서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반대를 하죠. 그 이유는 동의와 화친을 하면 불안해진 후경이 반란을 일으킬 것인데 이것은 고징이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양무제는 전쟁에 지쳤는지 화친의 사자를 고징에게 보냅니다. 양무제의 사신이 동위를 가기 위해서는 후경이 있는 수양을 지나거든요. 후경은 이 사신을 통해 양무제가 동위와 화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후경은 양무제에게 편지를 보내 화해를 반대하죠. 후경이 반대하는 이유는 고징과 양무제가 화친하면 자신의 처지가 어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양무제는 불안한 후경을 안심시킵니다. 걱정 말라고. 그러면서 화친 논의는 계속 진행시키죠. 이렇게 되자 후경은 양무제의 진짜 본심을 알기 위해 계략을 씁니다. 거짓으로 고징의 편지를 만들어서 양무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후경을 압송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양무제는 그 편지가 후경이 보낸 가짜 편지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대로 낚입니다. 바로 답장을 써서 소연명과 후경을 교환하기로 합니다. 양무제의 이 편지는 당연하게 후경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그 편지를 통해 양무제의 마음을 알게 된 후경은 그날로 반란을 확정합니다. 그는 평소 양무제에게 불만이 많던 황족 소정덕을 끌어들입니다. 소정덕은 양나라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했던 인물이죠. 그는 양무제의 동생 소갱의 아들인데 양무제가 아들이 없어 양아들로 삼았던 그 사람이죠. 소정덕은 자신이 태자가 되길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양무제의 아들 소통이 태어나자 양무제는 소통을 태자로 삼기 위해 소정덕을 다시 동생 소갱에게로 보내버립니다. 이에 태자가 되지 못한 소정덕은 항상 불만을 품고 살았거든요. 후경은 당시 건강에 있던 소정덕에게 사신을 보내 당신이야말로 황제가 되어야 한다고 꼬드깁니다. 이 말을 들은 소정덕은 좋다고 후경과 결속합니다. 당시 합의를 지키던 양무제의 또 다른 조카 소범이 후경의 행동을 의심하죠. 그는 양무제에게 후경을 쳐야 한다고 표문을 올립니다. 당시 후경이 수양에 머무르고 있었고 양무제의 조카 소범이 이 합의에 있었거든요. 이 소범이 의심스러운 후경을 먼저 치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양무제는 기반도 없는 후경이 그런 큰일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아무래도 양무제가 고령이다 보니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죠. 그러나 양무제의 예상과 달리 후경은 주의를 비롯한 간신들을 척살한다는 명분으로 수양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후경은 이 합비를 친다는 소문을 내고 합비를 치지 않고 바로 진격하여 초조를 기습해버립니다. 그는 초조를 함락시키고 또 바로 역양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역양을 지키던 태수 장철이 항복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장강만 건너면 수도 건강성 바로 밑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양간이라는 신하가 양무제에게
채석을 점거하고 군사를 보내 수양을 기습하게 해서 앞뒤로 후경을 압박할 것을 요청합니다. 양간의 이 말은 후경이 반드시 이 장강을 건너서 이곳 채석을 점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굳게 점거하고 따로 군사를 파견하여 이 수양을 치고 앞뒤로 후경을 압박하자는 그런 계책인 거죠. 그러나 간신 주의가 나서서 후경은 강을 건널 뜻이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러자 양무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 양간은 이제 우리 군은 패하겠구나 하면서 탄식했다고 합니다. 양무제는 조카 소정덕을 단양군에 주둔하도록 합니다. 자, 단양군은 이 수도 건강을 비롯한 이 고숙, 채석, 이 수도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곳을 소정덕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악의 수였죠. 소정덕은 이미 후경과 내통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소정덕은 몰래 후경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보냅니다. 후경은 소정덕의 도움으로 단강을 건너 이 채석에 도착합니다. 이때 후경의 병사는 8,00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고숙을 치고 해수 문성훈을 사로잡습니다. 이 문성훈은 후경이 소정덕의 도움을 받아 장강을 건넜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거죠. 이렇게 되자 양무제는 태자 소강에게 군대의 모든 일을 위임합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군사 업무에는 젊은 태자가 더 낫다는 판단이겠죠. 태자 소강은 소정덕의 암수를 모르고 그를 주장문에 배치합니다. 연이어 악수를 두고 있네요. 후경이 건강에서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자호에 이르자 건강에서는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양무제는 중서사인 하계를 보내서 후경을 타이르도록 합니다. 하계가 후경을 만나서 묻죠.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요? 그러자 후경이 황제가 되려고 하오 라고 말합니다. 후경이 더 진격하여 진회하의 주작교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태자는 소정덕을 후퇴시켜 선양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건강성과 그 주위 지성들의 지도거든요. 자, 후경이 바로 이렇게 흐르는 진회하 앞에 도착했죠. 처음에 태자 소강은 소정덕에게 이 주장문을 지키도록 했었거든요. 이 빨간 게 주장문입니다. 그런데 후경이 진회하 앞에 도착하자 태자는 소정덕을 후퇴시켜 건강성 정문인 이 선양문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유성 역사와 남제 역사 다룰 때 이 건강성 앞의 전투를 많이 다루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기 있는 석두성을 이곳에 있다고 제가 표기를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제대로 살펴보니까 석두성이 이곳에 있더라고요. 언제 이사 갔지? 중국이나 일본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건강성 지도를 살펴봤는데 석두성이 이곳에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 말씀드렸다고 지금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진짜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교차 검증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건강성 지도를 보고 이렇게 지도를 만든 겁니다. 결론은 석두성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당시 후경의 기병들이 모두 철가면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위용에 주작교를 지키던 군사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자, 여기 갈색 사각형이 주작교입니다. 후경의 병사들이 활을 쏘자 주작교를 지키던 양나라 장수가 도망쳐버립니다. 이렇게 하여 후경은 주작교를 건너 주장문을 통과해서 이곳 선양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선양문을 지키던 소정덕은 성문을 활짝 열고 후경을 받아들입니다. 태자 소강이 고양이에게 생산을 맡긴 격이죠. 소정덕의 배반 덕분에 건강성 안으로 진입한 후경의 군대는 양무제가 있는 황궁을 포위해버립니다. 이곳이 황궁이죠. 그리고 후경은 이곳 동궁을 점거해버립니다. 이것을 본 태자가 병사들로 하여금 동궁을 불러 공격하게 합니다. 그 결과 동궁이 전부 불에 타버리죠. 후경은 공성기구를 만들어서 황궁을 총공격합니다. 그러자 황궁을 지키던 양간이 불을 사용하여 후경의 공성 무기들을 불태워버립니다. 태자는 편지를 묶은 화살을 황궁 밖으로 날려보내서 후경을 죽이는 자는 후경의 벼슬과 돈 1억만 전, 비단 1만 피를 준다고 약속합니다. 배신을 유도하는 거죠. 이때 간신 주인은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병사들을 성 밖으로 보내서 싸우자고 합니다. 양간이 반대했지만 주의가 강행해버립니다. 병사 1,000명을 보냈는데 병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치려고 하다가 해자에 빠져 죽는 자가 해반이었습니다. 이렇게 양무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소정덕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편 후경은 맹공을 가해도 황궁이 함락되지 않자 조급해져 버립니다. 이럴 때 지방에서 구원군이 몰려오면 큰일이거든요.
또 식량도 고갈되자 병사들을 풀어서 건강성 안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약탈합니다. 이로 인해 쌀값이 폭등하거든요. 그 결과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먹고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다급해진 후경은 백성들까지 몰아서 토산을 쌓게 했는데 마구 때리면서 일을 시킵니다.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질비하고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땅을 움직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후경이 황궁 근처에 이 토산을 이렇게 쌓고 토산 위에 올라가서 황궁을 침범하려고 하는 거죠. 후경이 밖에서 토산을 쌓고 공격하자 황궁 안에서도 땅을 판 흙으로 토산을 쌓고 대응했는데 태자까지 나서서 흙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거죠. 한편 외부에서는 황족인 소륜, 소준 등이 군사를 몰아 건강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옵니다. 그러나 후경이 이들과 직접 싸워 격파해버립니다. 또 장수 유중래가 후경을 치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중래는 두 번 다시 후경을 칠 생각을 안 하고 매일 기생을 끼고 술만 마셔댔다고 하죠. 또 유중래는 황족들을 무시하고 예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유중래와 황족들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협력하지 않게 되고 황족들끼리도 서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황궁을 수비하는 핵심 인물인 양간이 병으로 죽습니다. 후경은 다시 한번 공성기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총공세를 펼칩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리자 조정 대신들이 전부 주의에게 죄를 묻거든요. 이에 두려워진 주의도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당시 황궁 안의 사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쥐와 참새를 잡아먹고 갑옷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을 매장할 수 없어서 시체가 문드러져서 즙이 흘러나왔는데 그 즙이 도랑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완전 생지옥이 따로 없죠. 황제인 양무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밖에서 후경과 대치 중이던 소륜이 사신을 보내 계란을 바치게 됩니다. 아마도 후경이 그 사신만큼은 통과를 허락한 듯 싶습니다. 양무제는 그 계란을 보고 목이 메여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참 비참하죠? 명색이 황제가 이 계란을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편 태양문을 지키던 황족 소견이 맨날 술 퍼마시고 부하들과 병사들을 홀대합니다. 당시 황궁은 총 6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문이 태양문입니다. 소견의 폐악질에 질려버린 그의 부하들이 앙심을 품고 성문을 열고 후경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양무제가 거처하던 이 황궁이 결국 함락됩니다. 양무제는 황궁이 함락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말을 하죠. 짐으로부터 나라를 얻었고 짐으로부터 나라를 잃었으니 무엇을 한스러워하겠는가. 여기서 짐은 황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후경은 황궁으로 들어가 양무제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고령이고 굶주렸지만 47년간이나 황제 노릇을 한 위엄은 있었나 봅니다. 후경은 양무제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한 채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양무제가 후경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무리는 지금 몇 명인가? 이 질문에 후경이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은 저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사옵니다. 그러자 양무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황제의 체념이겠죠. 근데 인간 말종 소정덕은 황궁이 함락되자 병사들을 몰아서 양무제와 태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양무제와 태자가 죽어야 뒤탈이 없기 때문이죠. 후경은 소정덕의 이런 미친 짓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역적 후경이 말릴 정도이니 소정덕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알 수가 있죠. 후경은 양무제를 가두고 안팎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송자선이라는 사람을 사공으로 삼아달라고 양무제에게 추청을 하죠. 양무제가 황제로서의 위풍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합니다. 이따위 인물이 어찌 사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외에도 양무제는 후경의 인사청탁을 번번이 거절합니다. 그러자 후경이 크게 불만을 품죠. 겁이 난 태자가 울면서 양무제에게 후경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어떤 장군이 후경을 승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소리를 들은 양무제는 후경을 어찌 승상이라고 부르는가 하면서 크게 꾸짖습니다. 이 말에 열이 받은 후경은 양무제에게 바치던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굶주린 양무제는 결국 병이 나게 됩니다. 그는 기력이 없자 꿀을 요구했는데 아무도 주지 않거든요. 양무제는 원통했는지 두 번 소리내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86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그 끝은 참 비참했죠. 자, 양무제의 비참한 최후의 원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양무제가 불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무제는 나이가 들수록 불교에 더욱 심취하게 됩니다. 승려가 되겠다고 출가해버려서 신하들이 다시 모셔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보살 황제였죠. 불교는 당연히 자비를 중시하고 또 살생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양무제는 죄를 지은 황족과 대신들을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계속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거죠. 단순히 불교 신자가 그랬다면 칭찬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양무제가 황제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할까요? 아니죠. 더욱 기고만장해서 죄를 짓고 다닙니다. 그 결과 양무제 말년에는 국가와 관리들의 기강이 문란해지게 됩니다. 법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하는데 양무제는 이를 실행하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로는 후경의 존재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문태는 후경과 거리를 두면서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양무제는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후경이 얼마나 간사하고 계략이 많은 인물인지 간과했었죠. 신하들이 경계하는데도 끝까지 후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아당기면 끊어지기 마련이죠. 후경이 바로 이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후경 같은 사람을 옆에 두면 반드시 화를 입게 마련입니다. 양무제는 분명 성실하고 자비로운 황제입니다. 양무제 치세 때 북위에서 모함을 당해 양나라로 도망쳐온 북위 장수들이나 북위 황족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양무제는 그들을 한결같이 잘 대우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북위로 돌아가 주도록 주선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한 인간으로 봤을 때 양무제는 참 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양무제가 죽자 후경은 태자 소강을 세워 황제로 삼는데 이 황제가 간 문제입니다. 자, 간 문제 소강. 이것을 본 소정덕은 크게 분노합니다. 약속대로 자기는 이미 황제에 오른 상태였는데 후경이 진짜 황제로 간 문제를 올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소정덕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이죠. 분노한 소정덕은 후경을 죽이려고 일을 꾸미다가 들통이 나서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아주 꽃이죠. 간 문제는 새롭게 황제가 되었지만 그 실권은 당연히 후경이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경의 명령이 미치는 곳은 양주 지역뿐이죠. 아직도 여러 황족들이 외부에서 군대를 가지고 후경을 치려고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경만 제거하면 그 공을 명분으로 황제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거든요. 자, 양무제가 죽은 양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후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